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99회 전산세무 2급 이론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9회 시험은 우리 2021년 12월 4일 날 시행한 시험으로서 2021년 마지막 시험이었죠. 여러분들 2021년도에 유종의 미를 걷기를 바라면서 여튼 우리 코로나 사태 이 시국에서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직접 시험장까지 가셔서 직접 시험 보시고 하신 부분에 대해 격려의 박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99회 시험에 대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99회 시험 우리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죠. 재무회계 5문제, 원가회계 5문제, 부가가치세 3문제, 소득세 2문제가 출제됐고요. 계산형 문제 5문제, 이론서술형 문제 10문제. 보통 계산 문제가 한 4문제 정도 나오는 거에 비하면 하나 정도 더 나왔다는 생각 들고요. 상위 7문제, 중위 6문제, 하가 2문제가 출제됐어요. 상위 7문제로 지금 구성된 걸로 봤을 때는 98회랑 비교했을 때는 99회 시험이 이론이 조금 더 학생들이 볼 때 어렵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시험이네요. 자, 그리고 또 이 99회 시험 여러분들이 또 에듀윌에서 우리 가다반 서비스 그리고 부분 점수 Q&A를 통해서 서비스를 좀 제공해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또 마찬가지로 폭발적인 그런 어떤 성원에 힘입어서 가다반 서비스와 그 다음에 부분 점수 Q&A에 대해 많은 질문을 또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그 12월 4일 날이 원래는 좀 약속이 과거에 좀 잡혀 있었는데 전산세무회계 시험이라는 걸 확인한 후 그 약속을 좀 취소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부분 점수 Q&A에 질문을 올리시면 실시간으로 바로 좀 답변을 달아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그날은 제가 좀 일정을 비우고 여러분들 답변을 좀 바로바로 이렇게 좀 달아드렸어요. 그런데 이 가다반을 제가 작성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문제 확인이 그러니까 저녁 8시, 20시 이후에 문제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어떤 질문에 대해 제가 답변을 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저는 이제 가다반의 답과 여러분들 질문을 통해서 유추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런 답이 왜 이렇게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그건 답변을 좀 드리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분 점수에 대해서만 이제 점수 어떻게 나오는지에 드리고요. 에듀윌의 가다반 서비스 100%를 이제 할 정도 정확하게 잘 달아드리는데 그게 이제 처음에는 빨리 달기 위해서 조금 미스가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바로 업데이트가 되니까요. 업데이트 되는 과정을 좀 보시는 것도 보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보시면은 제가 그날 답변을 한 200개 이상을 달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질문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막 답변을 막 달고 있는 사이에도 막 질문이 막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특히 전산세무 2급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그리고 연말정산 부분은 부분 점수가 좀 중요하다 볼 수 있는 파트거든요. 그 부분을 몽땅 다 맞기에는 현실적으로 학생 입장에서 쉽진 않은 부분이니까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시험 열심히 보시고 합격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혹시 좀 준비가 부족했다라고 하면 다음 시험, 100개 시험에선 반드시 좋은 성적을 합격하기를 기원드리며 이제 1번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쉬운 문제가 나온 거예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 재고자산 평가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보니까 기말 재고자산이 최근에 매입한 단가가 적용되므로 시가에 가깝다. 수입비용, 현재의 수익에 과거의 원가 대응된다. 물가 상승 시 단기 수익이 과대된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은 선입선출법이 되겠죠. 한번 선입선출법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키를 잡아볼게요. 상품 팁박스고요. 여기 선입선출법 FIFO라고 가정해보고 기초상품 2번, 3번 단기 매입분을 이렇게 분류를 해보고요. 선입선출법은 먼저 있는 게 먼저 팔려나가죠. 1번이 먼저 나가고 1번이 먼저 매출원가가 되고 그다음에 2번이 그 다음에 팔려나가고 3번이 기말재고에 남겠죠. 그래서 이 매출원가 부분이 올드한 원가가 올 수밖에 없고요. 기말재고가 뉴한 원가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기말재고는 최근에 매입한 단가로 기록되니까 현행 시세를 반영해 주는 거고요. 반면에
올해의 수익의 매출 원가는 올드한 원가가 잡히니까 수입 비용 대응이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익과 과거의 원가가 대응된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물가가 상승하면은 먼저 있는 게 먼저 팔리는 기말 재고 자산이 과대되겠죠. 커지죠. 그래서 매출 원가 작아져서 이익이 과대되는 그런 현상이 있다는 얘기죠. 중요한 얘기들이고 기본적인 내용이라 볼 수 있겠어요. 이번 문제는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 상해 문제예요.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는데 일단은 3번과 4번 질문을 먼저 볼게요. 보세요. 자본잉여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과 기타 자본잉여금 구분하여 표시한다. 옳은 말이죠. 이 기타 자본잉여금에 누가 있는 거예요? 감자차익하고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존재하는 거죠. 옳은 말이다. 감자차익하고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이익잉여금은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미처분이익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이거 옳은 말이죠. 이 법정적립금은 제가 얘기한 게 이거죠. 이익준비금과 기타 법정적립금을 합쳐서 표현한 표현이고요.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미처분이익잉여금 이렇게 구분되니까 옳은 말. 그러니까 3번과 4번은 옳다는 거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답은 1번 아니면 2번 중에 있죠. 유동성 대체와 관련이 있는데 이 유동성 대체의 핵심은 이거예요. 여기가 단기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라고 했을 때 바로 유동성의 구분이 되는 시점이 어디냐? 바로 단기 말. 이 시점을 기준해요. 이 시점에 유동으로 넘어가면 유동이고요. 비유동 넘어가면 비유동이에요. 자, 보실까요? 1번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채무는 자, 보고기한 종료일 여기 1년 이내에 상환해야 돼. 그러니까 이건 유동부채라는 거예요. 결론은. 보고기간 종료일과 재무제표 사실상 확정된다. 이 이후의 날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자 보시면 날 사이에 보고기한 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해 상환하기로 합의했다. 이때 합의했다 하더라도 유동부채가 된다. 옳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 넘어갈 때 뭘로 넘어가냐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넘어갈 때 우리가 뭘로 넘어갔어요? 여기서 유동으로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유동부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 뭐 비유동을 합의한다 하더라도 이때 넘어갈 때 유동으로 넘어갔으니까 2번은 보고기한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채무. 자, 그러면 얘도 보고기한 종료일부터 1년 이내 상환이 도래. 유동으로 넘어갔네. 그러면 유동부채가 돼야 돼요. 자, 그런데 기존의 차임 약정에 따라 보고기한 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상환할 수 있고 기업에 그런 의도가 있음에도 그런데 이렇게 되네요. 기존의 차임 약정이 있다. 이건 이 보고기한 말에 의해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차임 약정이 있는 건데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약정에 의한 건데 보시면은 이게 연장할 수 있는 약정이 있어요. 연장 재량권이라 표현해요. 연장 재량권이 있으면은 넘길 거야. 그러면 넘기니까 비유동이 돼요. 보세요. 연장 재량권이 없어요. 그러면은 얘는 유동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거 개설하면은 만기 1년이에요. 내가 마이너스 통장 뭐 3천만 원 개설했다. 만기가 1년이란 말이에요. 그럼 1년 있다 내가 갚아야 돼? 물어보면 전화 하나만 하면 바로 연장돼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은 얘는 내가 현재 보고기한 말로부터는 어떻게 돼 있어요? 1년 안쪽에 갚아야 되는 게 유동이지만은 연장 재량권이 있으면은 넘길 거야. 그러면 비유동으로 본다. 이런 얘기예요. 연장 재량권이 없으면 유동으로 본다. 이런 얘기고요. 좀 까다롭죠. 그러니까 얘 1번은 이 보고기한 말을 기준으로 유동을 넘어가면 유동, 비유동 넘어가면 비유동 이런 문제고 2번은 이 연장 재량권의 유무로 판단하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2번은 차임 약정에 따라 보호기한 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상환할 수 있고 기업이 그런 의도가 있음. 그러면 비유동이 된다. 좀 까다로운 문제라고 볼 수는 있어요.
자, 3번 문제는 반면에 쉽죠. 유동성 배열법에 의해 작성할 때 가장 나중에 작성되는 것은 상품은 재고 자산, 단기 차입금은 당좌 자산, 선납세금 먼저 낸 법인세 이거 당좌 자산, 임차 보증금, 기타 비유동 자산. 그러므로 답은 임차 보증금. 재고와 당좌 자산은 또 유동 자산이잖아요. 그리고 임차 보증금은 비유동 자산에 속하니까 답이 3번이 되겠죠. 쉬운 문제였고요. 4번 문제 사채 문제로 옳은 것은 사채 문제 맞춰야 되겠죠. 자, 1번 시장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보다 높다. 시장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보다 높으면은 이걸 우리가 할인 발행이 된다고 한 거죠. 할증이 아니다. 2번 시장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보다 낮다. 즉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 높다라면 할증 발행이 돼야 되겠죠. 3번 사채를 할인 발행하는 경우 보통 예금에 유입되는 금액은 액면 가액과 동일하다. 아니죠. 할인 발행되면은 우리가 액면 가액만큼 현금을 받는 게 아니라 발행 가액만큼 받게 되죠. 그리고 이 발행 가액이 어떤 거냐면 바로 할인 발행됐으니 액면 가액보다 낮은 금액이 돼야 되겠죠. 자, 4번 사채 발행 유형에 관계없이 액면 이자액은 동일하다. 할인 발행됐든 할증 발행됐든 액면 이자는 현금 이자니까 항상 동일하겠죠. 답은 그래서 4번이 옳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채 문제로 아주 쉽진 않지만 난이도 중 그렇다고 어려운 문제도 아니에요. 이 문제 반드시 득점이 돼야 되겠죠. 우리가 또 이론에서 많이 정리한 사채 문제고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5번 문제는 건설 계약 문제가 나왔어요. 사실 전산세무 2급에서 건설 계약 문제 잘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5번 문제도 상해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게 진행 기준에 대한 계산 문제가 나온 건데요. 일단 19년도에 사옥 신축을 계약했다. 총 공사 계약금은 1,000만 원이다. 그리고 공사가 완료된 2021년, 그러니까 2021년도에 완료가 되네요. 물어보는 것도 2021년도에 인식할 공사 수익, 2021년도에 공사 수익이 얼마냐? 이거 이렇게 계산돼요. 이 진행 기준을 적용할 때 그러면 이렇게요. 2021년에 전체 누적된 수익에서 2020년에 누적 수익을 차감하면 2021년에 수익이 나와요. 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추정하는 문제는 이렇게 푸는데 여기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는 19, 20, 21. 근데 나는 여기 2021년에 대한 수익을 찾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풀어요. 누적 수익이라는 게 첫 번째. 이게 2021년도의 누적 수익이에요. 여기에서 이 부분, 이게 2020년도의 누적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이 빨간색에서 파란색을 이제 빼는 거지. 그러면 이 노란색이 나오잖아요. 진행률 같이 추정하는 문제 이렇게 풀어요. 네, 2021년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다 합쳐서 구하고 여기서 두 개를 빼서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보시면은 2020년도부터 수익 볼까요? 이렇게 돼요. 총 계약 금액 1,000만 원. 이게 전체 수익이에요. 1,000만 원인데 여기 누적 진행률이란 게 계산되면 돼요. 총 계약 금액의 누적 진행률이 계산되면 누적 수익이 나오는 건데 진행률 여기 원가를 기준하죠. 그러면 여기 2020년을 할 때 2020년도의 데이터를 봐요. 500만 원 단기에 발생했고 150만 원 추가로 발생해. 그리고 작년도에 100만 원이 발생했어. 그러면은 누적된 원가는 이거죠. 100만 원은 작년, 500만 원은 올해. 그래서 600만 원이 누적된 원가고요. 분모는 여기에
150이 추가로 발생해 750만 원이 예상된 원가예요. 이게 누적 진행률이에요. 요게 이제 80%가 나와요, 진행률이. 그래서 얘가 800만 원 나와요. 한번 보세요, 이거는. 2021년도 수익은 1000만 원에 여기는 완공됐기 때문에 전체 100%예요. 100%. 누적 진행률 완성 100%니까 그래서 1000만 원 나와요. 그래서 200만 원이 2021년도에 수익이다. 이렇게 계산되는 문제예요. 뭐 잘 안 나오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한 번 정도 이렇게 보는 정도에서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같은 데서만 좀 확인해 봤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이기 때문에 난도는 상이다. 예.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그래서 재무회계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뭐 100점 맞는 시험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다 맞히는 게 좋긴 한데 2번과 5번은 좀 난도가 있었다. 상도 아니라 최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원가회계 문제 볼게요. 자, 6번 문제 확인해 보죠. 대신 원가는 좀 쉽게 나온 것들이 많거든요. 자, 보시면 원가의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로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1번 원가 계산 시점. 그렇죠. 계산 시점 실제와 예정 원가는 시점의 차이죠. 실제는 기말에, 예정은 제품이 완성되는 시점. 2번 제품과 관련성. 그렇죠. 직접비가 관련 있는 원가, 간접비가 관련 없는 원가. 3번 조업도 변동에 따른 원가 형태. 이게 순수 변동비가 그냥 변동비 말한 거예요. 준변동비, 준고정비들이 조업도 변화에 따른 형태죠. 4번 경제적 효익에 따라 제품 원가, 기간 원가. 경제적 효익에 따른 분류는 이렇게 돼요. 경제적 효익이 존재한다. 그러면 미소멸 원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 자산. 경제적 효익이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소멸 원가. 다른 말로 비용. 이렇게 분류하는 거를 말하고요. 제품 원가냐, 기간 원가냐 이 말은 이제 수입 비용 대응과 관련이 있는 거죠. 제품 원가, 제조 원가냐, 기간 원가냐 이 얘기는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하지만 뭐 나머지 거 아시니까 답을 찾는 데는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은 좀 드네요. 이 문제는. 자, 7번 문제는 다음 중 제조간접비 배부 기준을 설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 중 가장 합리적, 우선 적용할 수 있는 요소. 이거를 제가 이론 설명할 때 이렇게 인수가 공부한다. 인수 공부 중 이렇게 설명했고요. 증이죠. 인가 기준, 수혜 기준, 공정성 기준, 부담 능력, 증분 기준인데 인가 기준이 원칙이라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건 인가 기준이 원칙이다. 그러니까 이 7번 문제는 우리가 빠르게 풀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자, 8번 문제 볼까요? 8번 문제도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이거는 완성품 환산량 그리고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가공비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 사실 완성품 환산량까지만 물어본다면은 반드시 득점이 되어야 되는 문제가 돼요. 이런 문제를 놓치면은 우리가 12개 정도 이상을 맞춰야지 합격하는 데 지장 없는데 좀 지장이 생기죠. 이런 거 놓치면 12개를 맞추기 어려워지는 거지. 왜냐면 분명히 좀 더 최고 난이도 문제 한두 개는 틀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자, 기초가 150개, 완성도 40%, 단기 완성품 400개, 기말 100개 20%. 가공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입선출법은 이 완성을 둘로 나누죠. 기초 착수에서 완성된 분, 단기 착수에서 완성된 분, 그리고 기말. 그럼 단기 여기 착수에서 완성된 부분은 400개가 완성됐는데 기초가 150개니까 400개에서 150개를 차감한 250개가 단기 착수에서 완성된 부분이 되겠죠. 자, 이론 설명하는 건 아니니까 이 기출문제 강의에서는 좀 기본적으로 이론을 들었다는 가정에서 해설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거 이해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기말 제공품 보시면은 100개고 완성도가 20%다. 100개고 이 가공비니까 20%만큼
노력을 한 거니까 20% 곱하겠죠. 기초는 완성도가 40%네요. 그러니까 150개인데 단기는 기초 부분은 이 40부터 100%가 단기 부분이죠. 40부터 100%니까 60%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90개가 나오고 얘가 20개가 나오니까 그래서 하나, 둘, 셋에 합친 게 가공비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으로 360개가 답이 되는 거죠. 그 답은 1번이 된다 이거죠. 8번 같은 문제를 풀어줘야 여러분들이 12문제 이상의 득점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거 득점 반드시 해야 되고. 구 번 문제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가공 원가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고요. 우리 가공비라는 건 어떤 거예요? 바로 직접 노무비하고 제조간접비의 합계를 말하는 거죠. 그럼 여기 일단 직접 노무비 100만 원 들어갈 거고, 근데 이 제조간접비를 변동 제조간접비와 고정 제조간접비로 이렇게 나눴네요. 고정 제조간접비 당연히 또 제조간접비가 들어가는 거고, 변동 제조간접비는 직접 노무 원가의 80%. 그러니까 직접 노무 원가 100만 원이라면 여기에 80%가 변동 제조간접비니까 80만 원이 또 들어가겠죠. 그래서 세 개 합친 250만 원이 답이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아니겠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공비가 직접 노무비와 제조간접비 합이 이게 가공비인데 좀 좁네. 이게 가공비인데 여기선 제조간접비 다 둘로 구분해서 나눴잖아요. 변동 제조간접비와 고정 제조간접비 이렇게 둘로 나눠서 합쳐서 얘네 둘이 합쳐져서 제조간접비 직접 노무비 합쳐갖고 가공비 구하는 그런 류의 문제예요. 예. 자, 원가액의 마지막 문제 10번 문제 볼게요. 10번 문제가 좀 어려워 보일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이런 것도 대비를 많이 하죠. 이거 단계 배분법 문제인데 뭐 물어보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정원은 제조 부분 A1, A2, 보조 부분 Z1, Z2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용역 제공 비율은 다음과 같고 Z1 83만 원, Z2 68만 원. 단계 배분법을 적용한다. 물어보는 게 중요하죠. Z2에 배분되는 대상의 원가는 얼마인가요? 그리고 Z1부터 배부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보면은 여기는 다 물어본 게 아니라 이 Z1이 Z2한테 배부할 거 아니에요. 얘가 Z2한테 이렇게 배부할 거 아니에요, 먼저. 그 Z2에 집계되는 원가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Z2의 원가를 구한다 생각하면 돼요. 그럼 Z2의 원가는 자기 발생 원가 68만 원에다가 그리고 Z1한테 배부받은 금액이 있죠. Z1이 83만 원이고 그리고 이 Z1이 얼마예요? Z2한테 10%를 제공하잖아요. 100%가 그러면 좀 뭐라 그랬죠? 이게 Z2의 원가가 되는 거죠. 이게 Z2. 자기 발생 원가에 Z2는 2차 배부하는 거니까 1차 배부하는 Z1의 원가를 받잖아요. 83,000원을 더해서 답이 763,000원 돼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만 잘 확인했으면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사이즈가 크니까 상으로 좀 배치하긴 했어요. 답은 3번이 되겠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무회계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11번 부가가치세 문제. 이 문제는 어렵지 않았는데 그냥 제가 중으로 할까 상으로 고민하다 상이 됐는데 사실 중짜리 문제라고 봐도 돼요. 자,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하여 가장 틀린 것은 환급 중요하죠. 일반 환급과 조기 환급 나누잖아요. 1번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세액을 원칙적으로 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 환급한다. 이건 옳은 말이죠. 이게 일반 환급에 대한 얘기고요. 2번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조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조기 환급세액 신고 기한이 지난 후 20일이 아니라 15일이죠. 이 절반이었죠. 그래서 이런 날짜들은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돼요. 2번이 답이기 때문에 쉽게 적용이 되고요. 3번 조기 환급은 뭐 개인 법인의 구분이 없죠. 3번 법인 사업자 예정 신고 기한의 환급세액은 조기 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확정 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된다. 이것도 옳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예정 신고 때 환급세액이 조기 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확정 신고 시에 차감한다 이런 얘기죠. 예. 근데 워낙 답이 2번이 명확하니까 뭐 답을 찾는데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12번 문제 소득세 문제 근로소득에 대한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것도 사실 중짜리인데 중상 정도인데 상으로 표현한 거고요. 근로소득이 아닌 것. 자, 1번 근로를 제공받고 받는 보수. 이게 근로소득이고 주주총회 등 의결에 결의받아 받은 상여. 자, 이것도 당연히 근로소득이 되는 거죠. 상여. 예, 3번 퇴직함으로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보겠다는 얘기죠. 답이 4번이죠. 사업주가 종업원을 위해 직장 회식비로 지출한 금액. 아니 회식비 지출한 게 내 근로소득이야. 내 직장인인데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서 회식비 냈어. 그게 내 근로소득이라고 내가 그걸 소득세, 근로소득세 나보고 내라고 이게 말이 되나요? 자, 이를 뭐라 해요? 회사는 이거를 급여 등으로 하지 않죠. 회사는 이거 처리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서 회사의 경비로 처리하지 이게 왜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이 되겠어요? 예. 쉬운 문제라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문제는 개정된 내용이 많이 반영됐어요. 우리가 2021년도 부가가치세 개정 중에 가장 큰 거가 뭐니 물어보면 바로 간이가세자 규정이 개정이 된 거죠. 근데 여기 지문 중에 3개는 되게 중요한 간이가세자 규정과 관련된 어서 출제된 문제예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100회 시험이 2022년 2월 달 1회 시험이 되는데 전산세무회계 시험 있잖아요. 얘는 개정된 내용은 그 2회차부터 나와요. 즉 2022년도에 4월 달 시험부터 개정된 내용이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이론에서는 개정된 내용이 4월부터 나올 수는 있지만 실기는 6월부터 가능해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이 업데이트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됐든 1회차 시험, 100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연초 개정세법 얘기 나오는데 그 개정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대비하시면 돼요. 그래서 에듀윌에 제공되는 서비스 역시도 전산세무 2급은 교재가 4월 정도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4월 시험까지도 개정 내용이 크게 반영이 안 돼요.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2월 시험은 절대 안 나오고요. 그러니까 4월까지는 여러분들이 개정 내용이 크게 반영이 안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론에서도 이론만 조금 4월은 나올 수 있고 근데 이건 개정이 좀 낸 내용. 그래서 하반기 시험들에서는 개정 내용들이 좀 나오거든요. 자, 가장 틀린 것. 요 전제를 했죠. 왜 2021년 7월 1일 이후에 과세기간을 가정한다. 왜냐면 이때부터 개정된 내용이 반영되니까. 1번 원칙적으로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8천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는 간이가세를 적용받는다. 옳은 말이죠. 간이가세 규정이 4,800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업된 거죠. 간이가세 규정이. 그리고 그 기준은 직전 연도의 공급 대가의 합계액이에요. 8천만 원 미만인 개인, 법인 안 되고. 자, 그러면서 4,800만 원 미만인 자들에 대해서는 아예 납세 의무를 면제해 줬어요. 2번이 그 얘기죠. 원칙적으로 간이가세자 중 해당 가세기간에 대한 공급 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 면세점을 4,800만 원 미만으로 높여준 거죠. 과거에 비하면. 과거 건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러면 3번에도 영향을 줬어요. 간이가세자가 면세 농산물 등을 공급받는 경우 면세 농산물 등의 가액
업종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세에 공제한다. 이게 의제 매입세액인데 간이가세자 규정의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없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간이가세자는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과거에는 있었는데 없어졌다. 그래서 일부 다른 세무사님들하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 좀 얘기를 했는데 아니 왜 그래? 이런 얘기. 왜 의제 매입세액 공제 이거 뭐 좋은 거잖아. 근데 간이가세자들한테 이걸 왜 없애? 간이가세자 혜택을 주려는 건데 근데 간이가세자 이 기준이 업향양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없앤 거예요. 그리고 4,800 그러면 그 전에 4,800만 원 미만인 이 사람이 원래적인 간이가세자잖아. 이 사람 원래 의제 매입세 공제를 과거에 받았잖아. 근데 이 사람 영향 안 받아. 왜? 면세가 돼버리니까. 면제돼 버렸어요. 납세 의무가. 그렇기 때문에 의제 매입세 공제는 없다. 그러니까 요 세 가지는 반드시 원래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개정 주요 포인트. 그래서 간이가세자에 대한 기준. 직전 연도 공급 대가 8천만 원 미만인 개인. 그리고 4,800만 원 미만은 면제된다. 그리고 간이가세자는 의제 매입세 공제받지 못한다. 이건 알고 있어야 될 얘기. 답이 3번이고요. 4번 하나 집어넣은 거죠. 다른 사업자 세금 계산 소득을 발급받는 경우 이때 공급 대가 0.5% 납부세 공제하게 되었어요. 예. (14번) 인적 공제. 자,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옳지 않은 걸 물어봤죠. 또 기본 공제 대상 판정의 소득 금액의 요건이죠. 얘는 종합소득만 갖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합계액이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2번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 종합소득 금액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부모 추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한부모 공제를 말하는데 이게 한부모 공제는 이런 요건이 없어요. 배우자 공제는 요건이 있어도 한부모 공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녀자 공제는 요건이 있어도 한부모 공제는 요건이 없어. 한부모 공제는 소득 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2번이네요. 3번 형제 자매 배우자는 공제 대상 부양 가족에서 제외한다. 자, 우리 기본공제 대상이 됐을 때 본인을 중심으로 배우자가 있고요. 직계 존속, 직계 비속, 형제 자매 배우자의 형제 자매까지 가능해요. 근데 그의 형제 자매 배우자는 안 된다는 거지. 4번 부양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인적 공제는 월할 계산하지 않는다. 이것도 옳은 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자, 만의 나이로 계산할 때 20년 예를 들어서 올해 20살, 만 20살인 나이도 한 6개월 있고 21살인 나이도 6개월 있어. 그럼 월할 계산하니 이런 거죠. 아니면 올해 사망하셨는데 올해 3월 1일 날 사망하신 직계 존속이 있는데 그러면 그 살아계신 부분만 월할 계산하니 그런 거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냥 그 해까지는 되는 걸로 한다란 거죠. 자, 마지막 1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상으로 줬지만은 이거 뭐 중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자,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다음과 같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합계. 여기는 요게 중요하네. 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내국 신용장에 의한 수출은 우리가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하죠. 반면에 직수출은 세금에 발급하지 않죠. 그다음에 일반 가세제 부동산 임대 용역 당연히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간주 임대료는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않죠. 그리고 견본품의 무상 제공, 뭐 이게 사업상 증여라고 봐도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않고요. 예. 어쨌든 과세하지 않는 거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3,700만 원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는 공급 가액이 되는 거지. 세액 물어본 것도 아니잖아. 공급 가액.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 판단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럼 전체적인 총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사실은 우리 98회 전산세무이급인데 99회 전산세무이급인데 실기는 98회가 워낙 어려웠어요. 전산세무이급이. 그래서 99회가 98회보다는 좀 까다로운 거 있지만은 훨씬 좀 쉬워요, 사실은.
99, 98회가 워낙 까다로웠거든요. 근데 이론만 놓고 본다면은 99회가 제가 볼 땐 조금 더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보면 계산의 문제 5개, 이론 10개. 이건 뭐 크게 중요하지 않다 보더라도 상으로 배치되는 문제가 7문제가 있고요. 그 상 문제들만 볼게요. 2번 상, 얘는 좀 난도가 진짜 높은 상이에요. 5번 상, 얘도 높은 난이도의 상. 두 개는 일단 완전히 높아. 그 다음에 여기 3번은 얘는 사실 중상 정도, 중으로 봐도 되고요. 4번도 다 중상 정도, 중으로 봐도 되고요. 12번도, 그러니까 11번, 12번 다 중상, 중으로 봐도 되고요. 어떻게 보면. 13번은 사실은 중상이에요, 얘도. 간이가세자 개정에 대해 물어봤기 때문에 상으로 제가 표현한 것 뿐이고요. 그 다음에 15번의 상도 중상 정도 난이도. 그러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구분한다면 중상이 5개, 최상이 2개 이렇게 상을 구분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최상급 문제가 2문제나 나왔다. 그리고 상해 문제가 어쨌든 뭐 토탈 7개다. 이러면 이렇게 판단해 봤을 땐 98의 이론보다는 99의 이론이 좀 더 어려웠다. 한두 문제는 어려웠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네요. 실기는 나중에 프로그램 나오면 다시 기출해설 강의 하겠지만은 98회가 훨씬 더 어려웠다고 좀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99회 전산세무 2급 강의 해설 강의를 마치고요. 여러분들 뭐 시험 잘 보신 분들 합격 진심 축하드리면서 혹시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조금만 더 보완을 하신 다음에 100회 시험에 반드시 합격할 수 있게 준비하기를 부탁드리고 당부드릴게요. 예,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